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실제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JTBC 탐사팀은 조 장관 오촌 조카가 운용사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2016년 만들어질 때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돈이 쓰인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정 교수가 펀드가 설립되기 전 조 장관 오촌 조카 측에 5억 원을 빌려줬고 이 돈이 차명 계좌를 거쳐 운용사 설립에 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당은 저항의 표시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존재감 확인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미국을 향한 모종의 제안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북한 외무상은 오늘 담화를 통해 몇 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자 이틀 만에 국제 유가가 한때 19% 넘게 치솟는 등 요동쳤습니다. 미국은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 맥주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10년 넘게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지만 지난달 13위로 추락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수감 900일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지지자들이 몰렸고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21층 전체를 2달 정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위장약 잔탁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소량 검출됐다는 미국 FDA 발표로 국내 복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국내 유통 중인 3개 품목에선 검출되지 않았지만 같은 원료를 쓴 다른 제품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이번 주 손석희 앵커의 휴가로 뉴스룸은 저와 한민용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실제 운용한 걸로 의심을 받는 조 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나갔다가 그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펀드 의혹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이는데 저희 뉴스룸에서는 문제의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어떻게 운용됐고 또 누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증언도 직접 들어봤는데 이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끝났습니까? 예,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2시간 반 전쯤인 5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는 끝이 났습니다. 조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입니다. 먼저 조 씨가 받는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조 씨가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앞서 조 씨는 사모펀드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코링크피의 대표 이모 씨 등과 함께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머물면서 코링크피가 투자를 했던 가로등 전멸기 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이제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 이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조 씨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 당시 법원의 기각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모펀드 대표 이모 씨와 최 씨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종된 역할, 즉 주범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최 씨와 이 씨 등은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된 역할은 조 씨가 했다는 건데 이 조 씨는 각종 의혹이 나온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의 연결고리, 즉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의혹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정 교수의 동생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정 교수의 동생, 즉 조국 장관의 처남인 정 씨 또한 이 본인과 두 아들의 이름으로 가족 펀드로 알려진 블루코어 1호에 3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또 사모펀드의 지분까지 가진 인물인데 이 돈이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정 교수가 사실상 사모펀드를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조 장관과 정 교수가 펀드 운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건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곧 정 교수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설립부터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코링크 PE가 설립될 때 정 교수가 5억 원을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빌려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설립을 준비하는 데는 물론 조 씨가 차명으로 일대 주주가 되는 데 사용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오르며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 명의로 4인간 채권 8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운데 5억 원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측에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와 관련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돈은 정 교수가 2015년 말 조 씨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 빌려준 걸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2016년 2월 조 장관 가족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 PE가 설립됐는데 이 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조 씨가 지인인 김모 씨에게 돈을 전달해 코링크 설립을 준비하고 김 씨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조 씨와 코링크 관련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 대해 오촌 조카 조 씨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가족은 코링크의 설립과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돈이 코링크 설립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며 조 장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가족 재산과 함께 자신의 동생을 통해 이 펀드에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이 가족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 탐사팀이 해당 펀드 운용사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의 동생이 이 펀드의 투자 회사에 직접 돈을 넣었고 또 만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펀드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오촌 조카도 해당 펀드 운용사의 실제 대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처남 정모 씨가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한 건 2017년 7월 31일입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후 2달 뒤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내부 문건입니다. 조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 이름이 사내 연락망 가장 위에 있습니다. 외부의 CEO로 알려진 이상훈 코링크 PE 대표보다 더 위입니다. 휴가 계획서엔 대표 서명란이 2개가 있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조범동 대표님한테 보고를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대표다. 소개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오촌 조카가 실제 대표인 겁니다. 조 장관 측은 해당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조 장관 처남 정모 씨가 해당 펀드 투자처에 직접 돈을 넣은 정황도 포착됩니다. 정 씨가 자신이 가진 WFM 주식 13,000주의 의결권을 코링크 임원에게 위임한다는 문건입니다.
WFM은 정 교수가 자문료 형식으로 월 200만 원을 받아 논란이 제기된 회사. 정 씨가 가진 주식 지분율은 낮지만 일대 2대 주주와 함께 의결권이 위임된 만큼 관련 가치가 더 높다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정 씨와 펀드 운용사의 수상한 거래도 포착됩니다. 2017년 2월 정 씨는 코링크 주식 250주를 액면가 200배인 5억 원에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이 주식을 코링크 임원 2명에게 팔고 이들은 다시 웰스 CNT에 5억 원에 되팝니다. 웰스 CNT는 정 교수와 동생 정 씨가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가 대주주입니다. 해당 거래를 통해 투자금 5억 원은 웰스 CNT로 넘기고 정 씨와 코링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사라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제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운용회사의 그 운영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투자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뭐 이름을 딴 사람을 돌려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고 한다면 그 위반이 되는 거죠. JTBC 이태경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와 관련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발견됩니다. 특히 앞서 조국 장관의 처남 정 씨가 투자했던 걸로 드러난 2차 전지 업체죠. WFM을 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사들인 게 대표적입니다. 또 당시에 자기 회사를 팔았던 WFM의 대표 우모 씨는 다시 코링크가 운영을 하는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코링크 측은 우 씨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우 씨가 가지고 있던 다른 2차 전지 업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가 교육업체였던 WFM을 사들인 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 당시 코링크가 WFM 대표이자 최대 주주였던 우모 씨로부터 매입한 주식은 모두 90억 원. 그런데 우 씨는 이 가운데 80억 원을 다시 코링크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합니다. 2차 전지업체에 투자하는 이른바 배터리 펀드입니다. 회사를 판 돈을 고스란히 이를 인수한 펀드에 재투자한 겁니다. 코링크가 인수한 교육업체 WFM은 이후 2차 전지 전문업체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당시 코링크 측이 우 씨와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코링크 측이 작성한 확약서란 문건입니다. 2년 안에 익성이란 회사를 상장하지 못하면 우 씨가 갖고 있는 익성 주식 30만 주를 코링크가 원금의 5%를 얹어서 되사겠다는 내용입니다. 익성은 2차 전지 음극재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코링크의 주요 투자처로 지난해 11월 WFM과 2차 전지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한 곳입니다. 코링크가 운용한 펀드 목표가 2차 전지 업체 상장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쩔 때는 이제 조금더 대표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굴을 돈 많이 냈으니까. 우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앞서도 잠시 나왔는데 저희 취재진은 이 펀드 운용사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해당 직원은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논란이 불거지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 내부 문건입니다. 사무실 가구를 마련하기 위해 쓰여진 문서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한 임원으로부터 조 씨와 관련한 자료는 모두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 회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조범동 씨는 우리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 조범동에 관련한 책 포함 사진 이런 것들 다 지워라. 지난달 초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자료도 없애라는 지시가 추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님이 이제 새롭게 지명되고 이사님과 부장님이 정경심 교수님과 처남에 관한 내용을 지워라. 지난 2일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제시한 운영 보고서.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하지만 이 보고서 역시 논란이 커지자 급하게 쓰여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보고서 파일의 작성 일자는 지난달 21일. 이 관계자는 정관상 투자자들에게 분기마다 운용 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이 펀드의 경우 지난달 2년 사이 처음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관련해서 취재를 진행한 탐사기획부 이태경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보도를 했던 문건을 보면은 기존 이제 조국 장관 측의 해명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조국 장관 측은 그동안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와 함께 대주주였던 조국 장관 처남 정모 씨가 펀드에 직접 투자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부분은 조국 장관의 해명과 엇갈린다는 의혹과 함께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 자, 또 이제 앞서도 봤지만 상당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의혹의 시작은 조 장관의 처남 정모 씨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주식을 상당히 비싸게, 그러니까 액면가의 200배 정도였다고 했나요? 비싼 값에 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인 2017년 초의 일인데요. 당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 정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 다음 정모 씨가 코링크 PE 주식을 5억 원어치 샀는데요. 문제는 원래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200배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이 때문에 청문회를 앞두고 정경심 교수가 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동생 정 씨는 코링크 PE 주식을 왜 비싸게 샀는지 의혹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이나 정 교수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번에 탐사기획부가 입수해서 취재했던 문건에는 그러니까 정 교수의 동생 정 씨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주식을 산 이후에 그 흐름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네, 일단 초기 5억 원은 코링크의 설립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정 교수의 차명 투자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실제 정 교수는 6개월 뒤에 동생과 함께 코링크가 운영하는 블루코어 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합니다. 블루코어 펀드는 이 돈을 모두 가로등 전멸기 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웰스 CNT는 이후 코링크에 투자하고 코링크는 다시 WFM이라는 업체에 투자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일부 알려져 있는 내용들도 있는 거고 이번에 그게 이제 확인이 된 내용도 있는 건데, 자, 문제는 그 다음의 자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 씨가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웰스 CNT가 정 씨가 비싸게 샀던 그 5억 원어치의 주식, 그거를 다시 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정 씨는 코링크 PE 임원들과의 거래를 거쳐서 200배 비싸게 산 주식을 웰스 CNT에 넘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웰스 CNT는 정 씨와 누나 정 교수의 가족 펀드인 블루코어 펀드가 대주주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웰스 CNT가 회사 돈으로 정 씨로부터 200배 비싸게 산 주식을 산 건 사실상 블루코어 펀드가 대주주인 점을 고려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특히 이 거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처남 정 씨가 투자했다는 건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또 처남 정 씨의 경우 WFM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결국 조국 가족 펀드 대주주인 정 씨가 사실상 4개 회사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정 씨가 WFM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WFM은 이제 원래 교육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정관에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한 회사입니다. 네. 이 주식을 가지고 정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이 조 장관의 처남 정 씨가 주식을 보유한 WFM은 조 장관의 가족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PE가 대주주인 업체입니다. 투자처를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투자업체에 직접 투자해서 차익을 노렸다고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이 부분이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처남 정모 씨는 올해 WFM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했거나 1, 2대 주주와 함께 코링크 측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흔적이 있습니다. 의결권을 위임할 정도로 코링크 측과 가깝거나 1대, 2대 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의결권이 많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분들이 이 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링크 PE를 비롯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설득해서 입수한 문건입니다. 펀드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직원들은 약간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출국을 해서 돌아오지도 않고 또 따로 연락을 해서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예, 이 문건들은 저희가 모두 JTBC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법무부 측에 해명을 요청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내일 내부 문건을 취재한 내용을 후속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탐사기획부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세 번째로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사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국민 의견도 물으면서 검찰 인사제도와 문화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세 번째 검찰개혁 카드로 인사제도 개혁을 꺼내들었습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근무평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 장관이 지방검찰청을 돌며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민 제안을 받아 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엔 관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장관은 수사검사들에 대해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비장함을 표시한 거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삭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등장합니다. 겉옷과 안경을 차례대로 벗고 현역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곧바로 삭발에 들어갑니다. 7분 만에 끝난 삭발 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삭발식에 앞서 이 자리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우려와 걱정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조국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의 뜻에 반합니다. 대통령이 삭발은 하지 말기를 염려하시고 계시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투쟁의 비장함을 표시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한정치연대도 철진한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국 장관의 문제로 여야의 갈등이 커지면서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면서 일정이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있어서 조국 장관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는데 장관을 부정하는 야당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일정 합의에 실패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정기국회 관련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합의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는 연설이 시작돼야 합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문제로 내부적으로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한국당 유재중 부산시당위원장과 이른바 부산연대를 맺고 조 장관 사퇴 촉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조국 반대를 기회로 보수 통합을 외칠 때가 아니다.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촛불 집회를 더 이상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내 집회의 효과와 현실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조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도에 취임한 일주일 전 재학생과 졸업생 500여 명이 모인 서울대 집회. 지난달 2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횟수로는 3번째, 총학생회가 주최한 것만 따지면 2번째였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어제 회의를 통해 총학이 주관하는 집회를 더 이상 열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내 집회의 효과와 현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다른 대학과 공동행동에 나설진 앞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4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세대에선 오늘 열기로 한 촛불 집회가 오는 19일 저녁 7시로 연기됐습니다. 이 집회는 총학생회가 아닌 일부 학생들이 주관하고 현재 2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3차례 집회가 열렸던 고려대에서도 연세대와 같은 날 4번째 집회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또 딸의 입시를 위해 새로운 전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관련 자료를 서울대에 요청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학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평소 친분이 있던 서울대 교수를 통해 아들 김모 씨의 인턴 활동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는 겁니다. 김 씨는 고등학생이던 4년 전 서울대 의공학교실 연구 결과를 정리한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실적 삼아 예일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국립대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에 김 씨의 연구실 출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요청이 국회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며 특혜 의혹 조사에 나선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나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시 의혹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성신여대가 2012년 도입한 장애인 특별전형이 사실상 나 원내대표의 딸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자녀들의 부정입학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의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수사하는 검찰이 확보한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120일 가까이 분석한 CCTV와 보도 영상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관련자들을 언제 소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보한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방청 직원 9명을 지원받아 CCTV 분석에만 120일 가까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불법 행위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이배 의원 감금 혐의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사무실과 사개특위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벌어진 일련의 충돌 과정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강제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사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전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수사가 올해를 넘길 경우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직접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친서 말고 편지 한 통이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제안이 담겼는데 미국이 이걸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외교소식통은 JTBC에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제안이 담긴 친서를 한 통 더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공개한 것과는 별개인데 여기 담긴 제안이 까다로운 것이어서 미국 측이 조용히 고민 중이란 겁니다. 당장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을 전격 제안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에
북미 3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미 측으로서부터도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친서 내용을 묻는 취재가 이어지자 지난달 10일 친서에 대해 재확인한 것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오늘 담화문을 내고 몇 주 안에 미국과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보장 약속이 있어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며 요구 조건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한편 실무 협상 장소와 관련해선 미국 측이 평양이나 판문점보다 제3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시차를 줄여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쉽게 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렇게 북미 간의 대화 기류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청와대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희근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한미 정상회담에서 뭘 강조할지를 언급했다고 하죠? 네, 오늘 추석 보좌관 회의 자리에서였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지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란 뜻도 밝혔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거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시간상으로 한미 정상회담 뒤가 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북미 실무 협상의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 외무성이 몇 주 안이라고 한 걸 감안하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북미 실무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초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앞두고 두 정상이 밑그림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이 깨진 지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면서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 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주요한 이슈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북미 대화가 되겠지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의제를 던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제1의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지소미아 복원 등을 의제로 제시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로선 껄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안희근 기자였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죠. 그 여파로 오늘 국제 유가가 한때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불안이 좀 잦아들긴 했지만 중동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유가가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국제유가는 선물 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오전 한때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20% 가까이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겁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도 장 초반 국제유가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상승폭은 누그러졌지만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 석유시설은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우디 하루 산유량의 절반, 전 세계 산유량의 5%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량의 30%를 사우디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오르면 2주에서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업계나 정부는 당장 원유 공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석유 재고가 비교적 많은 데다 미국도 비축 물량을 풀기로 하면서입니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악화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번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예, 이번 공격을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 때문에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피격 후 하루가 지난 우리 시각 오늘 오전 트윗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유 시설을 공격한 범인을 알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확인되는 대로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2017년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며 썼던 표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곳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공격 대상이 이란이다, 이렇게 콕 집어 밝힌 건 아니네요.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황은 이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하루 전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했고 이란이 크루즈 미사일을 쏘았다는 당국자들의 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도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ompeo has made clear that the Iranian regime is responsible for this attack on civilian areas and infrastructure vital to our global energy supply.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란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트윗에 밝혔습니다. 대화의 여지를 두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발언입니다. 또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우디 얘기를 듣겠다며 일단 사우디 쪽에 공을 넘겼습니다. 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이런 의혹 제기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죠. 네, 이란 외무부는 맹목적이고 헛된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최대 압박이 실패하자 최대 사기로 돌아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로한 이란 대통령도 석유 시설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حضور آمریکایی‌ها حضور تجاوزگرانه غیرقانونی و مداخله جویانه است که 예, 이런 가운데 미국은 국제 유가 급등에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죠. 전략 비축류,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 원유를 푸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원유 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충분한 양을 쓰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6억 5천만 배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 생산 차질이 하루 570만 배럴이니까 산술적으로는 100배가 넘습니다. 얼마나 사용될지는 석유시설 복구 여부에 달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체포됐던 남성이 한 달 만에 식당을 다시 찾아 이번엔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불과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동안 경찰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정영재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손에 쥔 돌을 던지고 맥주병도 던집니다. 급기야 흉기를 휘두르며 여성을 넘어뜨립니다. 지난 11일 저녁 8시 10분쯤 충남 당진의 한 식당에서 54살 조모 씨가 식당 주인 정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정 씨는 흉기에 3번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가족들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과 100m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은 조 씨가 행패를 부리고 나오자 되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곤 조 씨를 쳐다만 받고 이러는 사이 조 씨는 다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범이 나가다 다시 들어올 때는 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경찰은 조 씨가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자 그제서야 데려갔습니다. 수갑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한 달 전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정 씨를 위협해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자녀분들이랑 저희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CCTV를 설치한 거예요. 당진경찰서 측은 흉기를 든 피의자를 진정시키려 계속 설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자체 감사에도 들어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3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고유정은 오늘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모두 가린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나온 혈흔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오늘 재판 내용 최충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두색 수의에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법정을 향합니다. 지난 두 번의 재판 출석 때와 달라졌지만 역시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갈수록 머리카락이 길어져 이젠 고개를 세워도 얼굴을 가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딱 묶고 나오게끔 좀 해주시라니까. 신상공개 했으면 머리 묶고 나오게끔 해야지. 현행법상 경찰은 고 씨가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이른바 고유정 방지법도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흉악범 신상공개 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은 겁니다. 경찰도 구속 전 피의자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유정 측은 오늘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졸피뎀 혈흔은 자신의 것이고 피해자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출석한 대검찰청 감정관은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편 고 씨는 오늘 울먹이며 모두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 진술을 허락해 고 씨가 어떤 말을 꺼낼지 주목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걸 자백한 장윤준 씨에 대해 경찰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한 사이여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준 건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약속받은 건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장용준 씨와 지인 김모 씨가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꾼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대가를 약속했느냐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1차 조사에서 장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이 먼저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알고 지낸 지인일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친분 때문인지 그 이상의 이유 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줬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이미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김 씨, 동승자 A 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대한 분석도 마쳤습니다. 동승자 A 씨에 대해선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주 개각을 한 뒤 한일 관계에 대해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담당할 신임 경제산업상이 또 미동도 없다는 말로 아베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입장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스가와라 이슈 신임 경제산업상이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는 조치라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신들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잘못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또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 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과 판박입니다. 수출 규제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면서 한국이 물러서지 않으면 일본은 해줄 게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른 장관들도 아베 총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国際法に違反をし、日韓関係の基礎を覆し、この1年近く残念ながらこうした状態が続い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아베 내각의 이런 강경 기조는 일본 내 여론을 등에 업고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석 달째로 접어들면서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수입 맥주 1위였던 일본 맥주는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프랑스나 멕시코 맥주보다도 수입량이 적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맥주 할인 행사장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복판에 자리 잡았던 일본 맥주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매운동의 구석자리로 밀려난 겁니다. 소비자들도 찾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의 이번 달 일본 맥주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95%가 줄었습니다. 일본 맥주는 10년이 넘도록 수입 맥주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멕시코나 홍콩 맥주에도 밀리면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1년 전엔 수입액이 90억 원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2억 원대입니다. 3%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일본 여행 거부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짧은데도 비교적 가까운 일본을 찾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은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여행객은 4% 정도만 줄어든 만큼 일본 거부 움직임이 또렷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잠시 후 자정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 등 대표단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아베 총리의 개각 명단 중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도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정계에서는 포스트 아베, 그러니까 차기 총리감으로 주목받고 있던 인물인데 취임 직후 원전 정책에 대해 아베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다음 총리감 1위에 올랐습니다. 환경상 임명 일주일도 안 돼 포스트 아베 1순위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아베 정권과 각을 세워 주목을 끌어왔습니다. 당장 환경상에 임명되자마자 후쿠시마로 향해 원전과 관련해 아베 정권과는 정반대 생각을 밝혔습니다. どうやったら残せる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る一部の人たちは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どうやったらなくても経済や雇用とかそういったことを悪影響を与えることのない 원전 폐지론자인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습니다. もう将来原発なくして自然エネルギーで発展できる国にしてほ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 사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경쟁자를 2번 연속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를 깜짝 기용한 아베 총리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절친 내각, 눈가리기 내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개각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또 상승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해 시작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이 79일 동안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상당한 장기전입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이젠 일상이 된 물대포를 시민들이 우산으로 막아봅니다. 날아드는 최루탄을 배드민턴채로 쳐내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경찰이 행진 허가를 안 내준 어제도 시민들은 도심 주요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위 시작 99일째를 맞아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Save Hong Kong! Save Hong Kong! Save Hong Kong! 중국 측은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 산하기구도 논평을 통해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면서 시위대를 비판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위 100일째인 오늘도 시위대의 반중국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친중 성향의 한 홍콩 매체는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계정을 이유 없이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지도 곧바로 미국의 이중잣대와 괴롭힘에 희생된 것이라며 미국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유명 위장약 잔탁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소량 검출됐다는 미국 FDA 발표가 있었죠. 우리 보건당국이 국내 유통 중인 이 잔탁 제품을 긴급 수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해당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0개 가까운 약을 모두 검사한다고 하니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잔탁 등 일부 위장약에서 소량 검출된 발암 우려 물질은 NDMA입니다. NDMA는 지난해 고혈압약 성분인 발사르탄에서도 검출됐던 물질입니다. 그런 거 있을 적마다 걱정이 많이 드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서도 항상 두렵다고요.
식약처가 일단 잔탁 3개 품목을 먼저 검사했는데 발암 우려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라니티딘 원료와 약품 395개 품목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어서 불안감을 떨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미 FDA는 일단 위장약에서 나온 발암 우려 물질이 일반 음식에 들어있는 것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니티딘 계열 위장약에서 왜 그런 물질이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라니티딘 계열 제산제는 전체 위장병 치료제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일단 위장약의 원료인 라니티딘 11개 제품부터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대략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뒤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원료로 만든 위장약 완제품을 다시 검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서울 홍대 앞에 있는 한 술집에서 건물 바깥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와 북한 인공기 그림을 거렸다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측은 재미를 위해 기획한 거였다고 하는데 결국 오늘 오전 스스로 철거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술집에서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를 내건 건 지난 9일입니다. 원래 일본식 술집으로 운영하다 최근 북한식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 공사 중이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연이어 제기되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와 인공기가 걸려 있었던 가게 앞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점주는 그림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외벽에 북한 선전물로 보이는 그림들만 남아 있습니다. 컨셉은 자유로운 거니까 뭐 할 수는 일단 하는데 굳이 꼭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인테리어 업체는 재미를 위해 기획했고 나머지 그림들도 실제 북한 선전물이 아닌 창작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북한과 지금 뭐 미국 다들 여러 가지 회담들도 생기면서 사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좀 재밌게 가는 부분을 좀 넣고자 했던 거예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선동이나 찬양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오랜 시간 논란이 이어졌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환경부가 자연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사업을 추진하던 양양구는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설악산 오색약수터부터 해발 1480m 끝천까지 강원도 양양구는 총 3.5km 구간을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과 자연환경 파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자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사냥이 38마리 발견됐는데 공사 중 소음이나 탐방객 증가로 사냥 서식 적합지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또 상부정류장 예정부지에 사는 희귀식물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양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사업으로 몰아 왜곡된 잣대로 평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의 지역사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죠.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온라인 창구에 신청자가 몰려서 한때 대기자 수가 8만 명을 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선착순은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첫날 모처럼 은행 창구가 북적였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은행문을 도로 나서는 대출자도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다리면 2-3시간 기다려서 그냥 모바일로 신청하라고 나왔습니다. 금액 차이가 한 20-30만 원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온라인 창구는 더 붐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8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위험이 덜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금리 수준은 연 1.8%에서 2.2%로 낮습니다.
기존에 3.5% 이자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섬이다 보니까 이자가 좀 2% 좀 내려가다 보면 많은 가게에 좀 부담이 좀 덜 것 같아요. 다만 신청 조건도 있습니다. 집값은 9억 원, 소득은 부부가 합쳐 연 8,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총 대출 규모는 20조 원으로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한도를 넘길 경우 선착순이 아니라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정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열흘 넘게 파업을 이어온 국립암센터가 내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이번 파업으로 떠났던 많은 환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주선파라! 개원 이후 첫 파업이 11일 만에 끝났습니다. 쟁점이었던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 1.8% 인상에 합의한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합의하겠다. 내일 오전 6시부터 항암 치료나 외래 같은 일반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업 기간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다시 돌아오게 할 방침입니다. 100배 사제를 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100배 사제를 할 전염성이 강한 환자나 독한 항암제를 직접 접촉하는 직군의 위험 수당은 해결되지 않아 불씨로 남았습니다. 노사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지난달 실종된 조은누리 양을 열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찾아낸 군견 달관이 기억하시죠? 이번 추석 연휴에는 119 구조견 초롱이가 실종된 80대 할머니를 찾아내서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우거진 풀숲 사이에 할머니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89살 김모 할머니입니다. 탈수가 올까 구조대원이 물부터 건넵니다. 그 곁에는 검은색 개 한 마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19 구조견 초롱입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멍멍이가 찾았대요. 그래서 할머니 웃고 계신 게 맞지? 초롱이가 찾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옆에 있었으면 안아주고 싶고. 5살 레트리버 종인 초롱이는 올해 4월부터 수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무를 맡기 전 2년 3개월 동안 인명 구조 교육도 따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번 임무에 투입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29마리인 인명 구조견을 2024년까지 63마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공공시설이 모두 금연구역이죠.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 전자담배는 괜찮을 줄 알았다, 이런 변명도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입에만 대고 있었고 아직 피우질 않았다. 이렇게 항의하는 성인이. 이번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PC방과 당구장, 상점가 등입니다. 최근 늘고 있는 권령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입니다. 금연구역에선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40만 곳까지 확대됐습니다. 매년 합동점검 규모가 커져 단속반은 4,800명으로 늘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흡연하는 모습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엄모 씨는 오늘 오전 서울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자택 문이 열린 틈을 타 한 발짝 들어갔다가 바로 경호원에 붙잡혔습니다.
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원을 냈었는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 속옷과 소파, 이불 등에서 많게는 기준치 29배를 넘는 발암물질 라돈이 나와 당국이 수거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약 5만 6천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업체가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이 기준치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또 라돈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원안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에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원숭이는 주변에 있던 5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상처를 내고는 출동한 구조대에 1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원숭이는 국제 멸종 위기종인 흰손 긴팔 원숭이로 같은 상가 건물에 사는 주민이 기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운반기가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오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2층 차량 운반기가 내려앉으면서 주차 안내를 하던 62살 A씨가 다쳤고 주차 중이던 승용차도 망가졌습니다. 경찰은 기기가 잘못 작동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8년 전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인근에서 축구, 야구 경기를 하기로 해서 불안을 키우고 있죠. 여전히 그곳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만 치르라고 할 뿐 긍정적 지원은 없다는 불만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축구 경기가 열릴 미야기 스타디움은 2011년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으로 또 방사능 위험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데 전 세계 언론을 초청한 자리에선 다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There's no help from the government. Where those old money go? I don't know. 정작 올림픽 경기를 준비해야 할 지역에 일본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반발한 겁니다. 基本的にはそれぞれの自治体が自分たちでやりましょうというルールに1円もっていうとあれですけども国からはございません。 도쿄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 일대의 재건을 내세우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와 달리 해당 재난 지역에선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JTBC가 지난달 현지 취재할 때도 지역민들은 여전히 방사능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환경상의 발언에 일본 어민들의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일대를 내세우며 다 괜찮다며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와 달리 일본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결승선으로 뛰어드는 선수. 오늘 하프 마라톤에선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42.195km 마라톤 코스 절반을 58분 1초 만에 완주했습니다. 더 빨라진 마라토너들. 마라톤의 2시간 벽이 허물어지는 건 이젠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흥분했습니다. 42.195km의 절반을 달리는 하프 마라톤을 58분 1초 만에 완주했습니다. 세계 기록을 17초나 앞당겼습니다. 100m를 17초 06에 달리는 속도로 쉬지 않고 뛴 겁니다. 카머러의 질주는 마라톤에서 마의 2시간 벽이 깨질 것이란 기대를 싹트게 합니다. 다만 하프 마라톤을 58분대로 달렸다고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대로 완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마라톤에서 선수들이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이 30km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2시간 1분 39초의 마라톤 세계 기록을 보유한 킵초게는 2시간 안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걸 인간의 달 착륙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96년 1회 올림픽에선 3시간에 가까웠던 기록이 100년도 안 돼 2시간 6분대로 당겨졌고 2000년대 들어선 기록을 갈아치우는 간격이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하프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최근 마라톤이 장거리 훈련 중심에서 벗어나 단거리와 중거리 훈련에 집중하고 또 그래서 꾸준히 스피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킵초게는 한 달 뒤 마라톤의 2시간 벽을 허무는 레이스에 도전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수술과 재활에 2달 이상이 걸릴 걸로 보여 장기간 입원이 예상됩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내린 박 전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들어갑니다. 50견 수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스레이 촬영 등 간단한 검사를 한 뒤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50견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통증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수감된 이후 디스크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수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장기 입원은 수감 900일 만에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고려하면 2달 이상 입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대신 병실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셈이라 교도관이 배치되고 외부인과 접촉이 제한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VIP 병동이 있는 서울 성모병원 21층에 머물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층 전체를 2개월 정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지지자와 일부 유튜버들로 북적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성모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튜브로 현장을 중계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이들은 탄핵 무효라는 주장이 담긴 현수막도 병원 주변에 내걸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렇게 병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천막을 불법으로 보고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저녁 6시부터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에서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병원 앞에서 침묵 형식의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 21층 VIP실에 머무릅니다. 병원은 21층 전체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기간이 2개월을 넘어설 수도 있어 이 기간 동안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때문이라는 게 병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구치소 요청에 따라 통제를 하는 것일 뿐 환자 이동 등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법무부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기관 중 검찰총장만 청장이 아니고 왜 총장이냐.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글쓴이는 국세청이나 기상청 같이 다른 17개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는데 유독 검찰수장만 총장이다 하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다. 호칭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의 여러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좀 생긴 겁니까? 네, 역사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수장을 칭할 때 이 총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게 검사국이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한 1907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검사는 재판소 즉 법원에 소속된 직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부터 검사국이 따로 만들어졌고 지금으로 치면 이 대검찰청인 대심원 검사국을 총괄하는 수장을 검사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미 군정 시기인 1946년에 이 검사국이 폐지되고 약간 지금과 비슷한 이 대검찰청 또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신설됐습니다. 이때 검사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검사와 검사장들을 총괄한다는 기존 명칭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데 다른 청처럼 단순히 조직의 수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인 검사를 총괄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해석입니다. 1948년 우리 헌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이 검찰총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1948년에 7월 6일 제1대 국회 본회의 당시에 곧 확정될 이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수정할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승만 의장이 검찰청장이라고 표현을 하자 나온 것처럼 조영규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의록을 보면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호칭을 바꾸려면 뭐 헌법 개헌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헌법 89조에 보면 이 검찰총장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을 청원대로 검찰청장이라고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복잡한 정치적,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또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이다 이런 건데 정부 조직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좀 틀린 말입니까? 네, 정부조직법 제32조를 보면요. 예. 이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식 조직도를 보면 이 검찰청은 법무부 아래 하나의 외청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홈페이지에 나온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보면 이 국세청, 통계청, 기상청 등 이 17개의 청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17개 청 수장 중에 유일하게 장관급입니다. 게다가 수사를 하고 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조직도상의 원청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까닭에 조직도에선 이런 위치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다른 청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 같은 급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이번 청원은 호칭만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 특권을 줄여야 한다, 뭐 이런 비판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부 소속 형태로 놔뒀지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해놓고 특권이라기보다는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영장이거든요. 네, 사실 이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은 흔치 않습니다. 저희가 과거 언론 보도나 또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안한 개헌안을 찾아봐도 거의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이 검찰총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그만큼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검찰에 대한 뭐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하자 이런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본 뜻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삭발 릴레이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삭발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대표가 삭발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했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면 저렇게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저를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상당히 비장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에 좀 입을 맞춰서 조용히 따라 부른 게 아닌가로 해석이 됩니다. 황 대표가 삭발하는 동안 의원들은 상당히 좀 비장미를 가지고 삭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예. 박인수 의원에 이어 황교안 대표까지 삭발에 나서자 한국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추가 삭발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 핵심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삭발하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그러면 많으면 한꺼번에 단체로 하냐라고 제가 묻자 번호표를 나눠줄 수는 없지 않냐. 아마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했던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당대표가 삭발을 했으니까 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하려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나서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삭발은 외부적으로도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조국 장관 논란에도 한국당 지지율이 별반 움직이지 않자 대표가 나서서 결기를 보이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도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장관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서 많이 있었는데 당대표가 나서서 삭발을 통해서 이를 막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계속 각을 세웠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황 대표의 삭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예. 수고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대한정치연대랄지 민주평화당에서는 삭발이 정치적 쇼다. 너무 구시대적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오늘 황교안 대표의 삭발 소식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삭발 현장에 보내 만류를 했는데 예. 좀 만류 메시지를 보냈는데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 파면이 먼저다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전국체전 때문에로 잡았습니다. 예,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가 100번째 전국체전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간 잠실 올림픽 경기장 등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려면 공무원들이 좀 바빠지니까 비슷한 시기에 있는 국정감사를 좀 빼달라고 국회 해당 상임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요청이 왔었는데 수감기관에 국감에서 빼달라고 하는 요청은 말이 안 된다. 이미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국감은 현재 다음 달 14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국감 날짜만 보면 겹치진 않는데 예. 사실 국감에는 많은 자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약간은 겹치기도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회사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 단계에서 수주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감에서 빼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질의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국체전 100주년, 100회 전국체전이면 상당히 준비할 게 더 많을 것도 같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서울시에서는 일단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단 와이파이 사업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달 20일에 국감에서 좀 제외해달라라는 처음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과거에 전국체전이 열리면 국감에서 국감 좀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도 처음 요청할 때부터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요청하는 사람도 기대를 하지 않고 일단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군요. 예, 일단 빼주면 좋으니까 요청은 해놓고 봤다라는 맥락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예, 누가 무엇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진석 국회의원과 강경화 장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옛날에 저 김영종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심지어는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면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예, 사실상 우리나라 외교의 두 축 아닙니까? 언쟁을 예. 벌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군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언쟁을 했다고 합니까? 일단 지난 4월에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예. 주변에 있었던 언쟁을 들었던 사람들의 전원을 잠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현종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향해 외교부 문건의 맞춤법이 좀 안 맞다라고
약간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마세요라고 했고 이러면서 언쟁이 조금 오갔습니다. 뭐 전한 얘기들이어서 정확한 단어들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언쟁이 한참 오가다가 김현종 2차장이 It's my style, 이게 내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강경화 장관도 그 뒤에 영어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좀 길게 얘기했는지 그 부분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출입 기자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영어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부처 내에서는 아무래도 각 수장들은 자기 부처를 보호하고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주장이 먼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팀이지만 부처 내에 다른 목소리들도 있는데요. 영어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장관이 영어로 언쟁했다는 것은 조금 색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이 대꾸를 했는데 또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길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가끔 구름이 끼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기온차가 10도 넘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돼 파업을 접고 내일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가는 국립암센터 이야기 취재 기자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